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트럼프 시대가 몰고 올 한반도 정세와 세계 질서는 과연 어떻게 요동칠지, 대한민국 외교안보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새로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파병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컴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혜영 한신대 글로벌 인재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대선 네. 결과 보셨죠? 네. 근데 교수님 예전에 그 트럼프 압승, 대승 먼저 예측하셨던데 어떻게 그렇게 감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위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의 패권 위기, 크게는 이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네.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민주당을 지지한 쪽에서는 뭐 민주주의 이런 추상적 개념도 나왔지만은 핵심은 민생이었어요, 결국. 네. 그러니까 이게 민생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 전쟁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 특히 미국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한 민생고가 어떤 이런 압도적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예. 먹사니즘. 그렇죠. 네. 딱 그거 외에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그 설명 변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 이번 미국 대선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뭐 15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선거였다 그렇게 네. 평가했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막 초박빙이다, 초접전이다 막 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 뚜껑 결과를 열어보니까 네. 되게 싱겁게 트럼프 압승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 승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언론의 일종의 그룹 싱크, 일종의 착시.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언론인의 거의 90% 가까이가 민주당 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 자기들끼리 속에서 뭐랄까 어떤 집단 동조 현상 혹은 뭐랄까요, 뭐 인지 부조화라 그럴까요? 네. 이런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가. 왜 정말 바닥 민심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들이 보는 자료는 항상 이게 민주당이 이기지 않으면 박빙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다. 뭐 무슨 8만 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리스가 했는데 이렇게 근소한 나오잖아요. 차이로 이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뭐 있었잖아요. 물론 뭐 선거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네. 샤이 트럼프 네. 이쪽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와 관련 없이 역시 바닥 민심은 네. 그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르게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류 언론과 밑바닥 저변에 흐르는 그렇죠. 민심과 굉장히 이 큰 괴리가 괴리가 돼버린 있었다는 거죠. 언론과 바닥 민심, 네. 미국인들의 민심과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대로 일종의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네. 자기들이 선호한 후보,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민주당 쪽으로 계속적으로 인지 편향이 작용을 했고 바이어스가 네. 그 과정에서 이 엄청난 오보 사태가 네. 발생을 했다 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언론도 그날 어제 아침 헤드라인 보세요. 네. 다 해리스가 이긴다. 네. 이전에는 트럼프로 예측했던 쪽 집계 누구는 해리스로 갈아탔다. 이런 게 다 헤드라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헤드라인이 12시간도 못 가잖아요. 네. 저도 내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근데 저는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그 승리 요인 한 몇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글쎄요,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미국의 위기, 패권의 위기 속에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스트롱맨. 위기의식. 그렇죠. 네. 특히 그 암살에서 살아남은
그 심지어 뭐 트럼프를 일컬어 운명을 지배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 뒤로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지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케네디, 앨런 머스크라든지 네. 등등 이렇게 이삭죽기식으로 쭉 어떤 연대 전선을 형성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는 미국인의 민생고 좀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민생고라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 해리스가 메시지가 너무 없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 또 미국 내부에서는 불가해의 여왕, 그러니까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 오히려 우리 바이든, 그 올드맨 바이든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유일한 정치인,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 TV 토론 후에는 굉장히 해리스가 토론회에서 잘했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추이, 역시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특히 네. 더 재미난 거는 정치 시장, 그러니까 특히 도박사들. 네. 도박사들의 배팅 경향들을 보면은 네. 일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일시 요동을 치고 약간 우위에 있다가 확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에서 예측한 거는 네. 트럼프가 된다라고 오히려 압도적이었죠. 맞췄잖아요. 압도적으로. 네. 그리고 당일 전날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60대 40으로까지 벌어져요, 이게. 네. 60대 40, 70대 30 막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문제를 바닥 민심을 본 거죠. 왜? 자기들 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돈 먹고 사는 문제.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 바닥 민심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해리스와 예. 트럼프 간의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 그게 아까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먹고 민생. 사는 문제, 민생, 예. 네. 또 다른 그더 변수들. 크게 그 시적으로는 미국의 위기, 미국 네. 패권의 위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을 몇 개나 벌려놨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1,7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 거의 뭐 러시아 한 나라의 국방비만큼을 퍼부었어요. 그다음에 어딘가 가자 전쟁에 네. 가자 전쟁 전비의 70% 이상을 미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러 뭐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바닥에는 홈리스들이 넘쳐나는 이런 현상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쟁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퍼부으면서 막상 국내 복지는 붕괴되어가는 네. 이런 것들. 그러면 해리스는 사실은 부통령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층들도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러면 어떤 시대 정신이나 시대 과제 이런 것들을 못 읽었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라든지 그다음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해리스를 많이 지지했지만 오히려 여성표가 트럼프 쪽으로 몰렸어요. 낙태권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먹혔다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고리로 해리스 진영에서는 여성표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안 먹혔다는 거예요. 네. 여성표가 오히려 더 트럼프 쪽에 다 몰려간 거예요. 네. 마치 그거 생각나네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보면 내 네.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내 손 안에 있는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용서 부모의 못한다. 재산을 뺏어간 X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게 네. 마키아벨리 이야기잖아요. 네. 그 심리가 네. 그대로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투영이 된 거네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재임을 하면서 재선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선택하게 된 미국인들의 민심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것 밑에 깔면서 미국의 어떤 그 패권 위기에 필요한 새로운 강한 리더십 네.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트롱맨이라는 네. 게 스트롱 리더십으로만 작용하면 좋은데 매드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이제 한번 네. 학습 효과가 1기 이제 지금 트럼프 2.0 이제 1.0의 그 학습 효과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재미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과거에 1기 때 네오콘을 중용한 거 이건 네. 자기 실수였다. 네. 인제는 하지 않겠다. 인제는 네오콘 대신에 마가
마가 네. 진영 사람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의 그 네오콘이 사실은 예를 들어 하노이 노딜, 볼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하지만 아무튼 자기 진영 사람의 이제 외교 안보 같은 경우에 데리고 쓰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럼 지켜봐야죠. 네. 그 트럼프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측 불가능성이라 봐요. 아, 오히려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죠. 아, 왜냐하니까 상대방이 뭐 어떻게 널 수를 못 읽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외교도 지구상에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동시에 약점이죠. 아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니까. 정책이 근데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상 상대가 서로 협상을 하는데 네. 도대체 상대방 수를 읽지 못하면 그 협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계속이에요. 네. 머니가 문제죠. 머니. 그건 하나 일관되게 보이는 경향성이죠. 네. 외교에 머니로 머니해도 머니. 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그런 일관성은 보이는 거죠. 네. 하지만 협상을 분명히 뭐 제가 봐도 협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수를 안 들키고 끝까지 가는 거 보면 네. 아무튼 흥미로운 캐릭터죠. 진짜 사업가 기질이 예. 그러니까 보고서보다는 백악관의 보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동물적 본성, 네. 본능에 그러니까. 충실하다고. 그러니까. 네. 권력이 흐르는 방향, 돈이 모이는 곳 여기라서 쳐다보고 있으니 촉각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네요. 네. 그 이번 유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동료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일관되게 몰아붙이는 이 저력은 글쎄요, 뭐 정치인이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미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연세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올드맨이죠, 거기도 역시. 78인가요? 예, 그리고 곧 80을 바라보는데 이게 더 못지않은 올드맨인데. 네. 하지만 그 동물적 감각,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의지, 좀 놀라운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은 트럼프 시대에 몰아올 한반도 정세. 예,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거 있기 전에 예.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믿을 수 있나요? 예, 저도 읽었는데 그냥 네. 뭐 웃고 말아야죠. 뻥까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바이든의 소위 가치 외교. 네. 이게 다 맞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외교를 주도하는 게 네오콘인데 네오콘의 외교에 철저하게 맞추면서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어디 해외에 나가면 항상 하는 말이 거기 뭐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아,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예, 네. 그게 전형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그 답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규칙 기반 그 국제 질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그래서 붙여주세요. 이게 이건 굉장히 미국적 개념인데 하나가 이제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이 뭐냐? 그건 네. 아무도 몰라요. 네. 단지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이 말하는 게 규칙이죠. 네, 그 규칙이 굉장히 원칙이 별로 없어요. 없어 보이거든요. 미국의 이익이죠. 그게 규칙이죠. 그러면 그 종속 변수로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간단해요.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거예요. 어려운데요. 내가 말하는 대로, 즉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예요. 그게 규칙 기반 국제 질서죠. 참 서글프네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뭐 온갖 협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습니까? 감옥 보낸다, 너 뭐 정부랑 계약한 거 다 해지한다, 뭐 너 가족도 안 좋을 거다 등등. 머스크 본인이 밝혔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게 돈을 말이죠. 뭐 1,000억대를 정치 자금으로 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1,000억 투자해서 네. 수조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달러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뭐 전혀 손해 볼 일 없죠. 네네. 아 대단한 배팅입니다. 그러니까요. 배팅을 정말 예,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거예요. 배팅을 한 것 그 같아요. 탄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리고 심지어 뭐 루머지만 미 국무부에 뭐 앨런 머스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중국의 뭐 전기차 요거 또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쪽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러면서도 앨런 머스크가 철저하게 친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건 할 것 다 하면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든든한 원군이었죠. 네. 베프라면서. 예, 대단한 베프는 또 뭐 김정은 위원장 베프라고 했으니 네, 푸틴도 베프라고 그랬는데 지켜봐야죠. 아 정말 실리 위주네요. 네. 그러면 트럼프 시대에 이제 국회나 또 여의도 국회나 정부나 저희가 준비해야 될 대응 이슈라든가 외교 안보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세계의 어떤 그 지정학적 대전환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는 뭐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카자르에서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브레튼 우즈에 비견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네.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글로벌 이슈네요. 네. 모르고 있어. 그리고 네. 쳐다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안 보니까 우리도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 그 총리 외교 고문이 그런 말 재미난 말 했잖아요.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이제 우리의 길을 간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도 후방 기지라 그러죠. 후방 기지도 축소할 거다. 아주 폭탄 선언을 네.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외교는 뭐 했냐는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아무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 말 한다고 근데 해서 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데 뭘 준비했다. 네. 이게 우리 외교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우리 이익에 맞추면 경직될 수가 없는데 우린 예를 들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등등등등 브릭스 국가하고 척지고 있잖아요. 네. 척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습니까? 아니 상인 국가가 여기 원소지고 저기 척지고 어떻게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뭐 이념 외교예요. 실리 외교가 아니라 이념, 이데올로기 외교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갈수록 우리가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뭐 국회도 여러 가지 그렇죠. 네, 토론도 준비하고 국회가-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국회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외교안보 쪽에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궁금해서요. 답답한 건 우리 국회도 네.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 추세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대충 듣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모셔놓고 예. 토론하고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뒤에 바뀌는 게 없어요. 네. 그래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GDP를 놓고 볼 때 G7, 우린 G7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G7하고 브릭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GDP 그 구매력 지수로 평가해 보면 이미 브릭스가 앞질렀어요. 그리고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네. 가면 갈수록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러시아 경제마들은 지금 그 구매력 지수로 따져보면 세계 4위예요. 근데 우린 지금 러시아 경제를 무슨 후진국 경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그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극 시대가 끝났고 이제 다극 시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낡은 시대에 그 이념과 가치, 그다음에 그때의 전략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 작년에 쓰신 책이 있죠. 우크라이나 네네. 전쟁과 네.
네,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네. 네, 이 책을 내셨던데요. 그래서 주제를 이번에는 북한 러시아 파병설, 네, 파병설, 그리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네, 네, 왜냐하면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 차잖아요. 네, 3년 차죠. 국민들 굉장히 불안감도 있고,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북한군 파병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국회 토론회 때 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파병설의 어떤 근거 혹은 증거로 제시된 게 제가 대충 봐도 한 10건 전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데 10건이라고 가정하고 그 10건의 증거 자료 가운데 검증된 게 뭐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국정원이 밝힌 그러니까. 거죠. 그건 이제 위성 자료고 네. 위성 사진이죠. 위성 사진이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군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에서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이른바 증거들 하나씩 따져보면 이미 그중 절반 가까이는 조작되었다 하는 것이 판명이 그러면 됐거든요. 진짜 썰인 거예요? 일단 증거 자료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다음에 영상이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가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니까 이 자료를 게재한 키이우 인디펜던트 같은 우크라이나 언론도 뭐라고 단서를 타냐면 우크라이나 문화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걸 줬는데 72시간 안에 찍은 거다라고 줬는데 우리는 이 주장을 검증할 수 없었다라고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증거 확실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푸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파병 문제에 관해서 가장 확실한 1차 자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파병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러시아 대통령의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말을 했는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미 파병을 한 것처럼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뉴스토마토에 일리아 교수가 러시아에서 귀한 출연해서 우리 언론이 푸틴의 그 말, 위성 사진이 있으면 뭔가 이야기해 주겠죠. 이 말을 우리 언론은 푸틴조차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거 파병이다. 라고 이렇게 몰고 갔을 때 일리아 교수가 여기 출연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역이다. 제 방송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네. 그거 오역입니다. 네. 그거 러시아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 그거 푸틴이 그 기자 질문을 조롱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기자회견 때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약 4조는 이제 군사적 지원에 관한 거죠. 전쟁 시에 그러면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결정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전략 동반자 조약의 4조 이행과 관련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의 우방인 북한과 만날 거다. 여기가 끝이에요. 만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이제 이 조약, 전략 동반자 조약이 러시아 하원의 비준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상원은 뭐 통과될 거고 그러면 북한도 이 조약을 비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비준이 완료되면 이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 조약이 발효가 돼요. 이 조약 아직 발효가 안 된 조약입니다. 아직은 곧 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이 말은 이제 만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만나서 파병을 할지 무기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부터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교수님께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국방부에서는 엊그제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 10,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 파병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장 격전지인 크루스크 쪽으로 전선으로 이동 중이다. 근데 이런 상황은 뭔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000명 뭐 5,000, 3,000, 5,000, 8,000, 10,000명, 12,000, 15,000 이게 쭉 계속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연해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 그다음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봉고차 타고 9,300km를 비밀리에 갔다는 썰까지. 그다음에 교전에 들어갔다는 썰, 아직 아니다는 썰 이미 썰전이네요. 다 썰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는 그 붕대 이 감고 나온 그 청년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그거 가짜야. 자기 본인이 네. 그랬잖아요. 왜냐니까 네. 아직 교전 시작 안 했어 했는데 네. 벌써 붕대 감고 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검증 안 합니다. 그게 돼서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다음에 심지어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북한 말투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친구들 누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친구란 말 안 씁니다. 네. 안 써요. 그다음에 어떤 문서에 보면 뭐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래. 북한이 이해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가장 그럼 기본적인 조작인가요, 거. 그게? 조작된 거죠. 그거는 100% 조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진도로 좀 나가볼게요. 그 푸틴 최측근 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기 미국 대통령한테 경고를 내렸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끼 얻는다면 3차 세계대전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위험한 보세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파병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군 이미 일개 대대 갔다 조종사가 썰까지 그건 러시아에서 만든 썰이죠. 온갖 썰이 난무하는데 제일 포인트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쟁을 끌어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이미 사실은 패배한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전까지 전쟁을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지원을 사실 했죠. 네. 병력까지도 실은 뭐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동시에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 피로증이 지금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돈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타난 거죠. 뭐 돈도 되겠다, 뭐 심지어 파병까지 흘리면서 네. 이거는 미국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근데- 이 장면에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네. 자기 24시간 내로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주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미 러시아 쪽 대변인도 크렘린 대변인도 어떻게 이 전쟁을 그렇게 끝낼 수 그렇게 끝나냐 네.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똑같은 사람이 이치로. 뭐 일으킬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끝낼 수도 네.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저기 러시아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끝내라고? 무기 지원 같은 거 끊으면서 그렇게 끝내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가능은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반대를 혹은 견제를 지금 이 신임 대통령 트럼프 2.0이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겁니다. 하긴 또 근데 트럼프는 워낙 팔 비틀기가 특기니까 뭐 젤렌스키나 푸틴의 팔을 비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트럼프 1기의 국제 관계하고 트럼프 2기의 국제 관계의 질과 양이 달라졌어요. 네. 그 사이에는 일극 세계에서 다극 세계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푸틴이잖아요. 그다음 네. 시진핑이잖아요. 네.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2.0이 출연해서 옛날처럼 팔 비틀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그게 먹히겠냐. 그리고 특히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땅을 따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네. 핵심적인 거는 러시아의 안보예요. 러시아의 안보 이익.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입니다. 네. 이거는 양보 못해요. 그쪽에서는. 근데 우크라이나의 중립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토를 20% 할당해 준다고 떼준다고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거는 푸틴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럼 전쟁을 왜 했는데 이제 국내 저항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중립 이게 중립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2.0이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보장해 줄 수 있냐 푸틴에게 네. 그러면 전쟁 끝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날 수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친구니까 만나야죠. 그런데 친구니까 그런데 이 근데 이번에 장면에서 푸틴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지도 않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었죠. 예. 누가 돼도 관계없다. 예, 대선 결과 나왔는데도 예, 냉랭하고 아무 관계없다. 반응도 없는 것 같던데요. 그건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거죠. 아.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젤렌스키는 굉장히 환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시점에 글로벌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뭐 가서 참관단을 보내는 등 네.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등 이거는 그야말로 화약을 지고 그러니까 불섭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대원칙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니 국민들 여론조사가 또 3분의 2가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있는 부분도 북한군은 궁금해요. 상상 속의 군대죠. 왜냐하면 이미 이른바 파병설이 나온 게 13일입니다. 10월 네. 13일.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이 가까이 돼 가는데 단 한 건, 단 한 장의 핵심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썰이고 가짜 뉴스네요. 전 그래 봅니다. 이거는 썰이에요. 그리고 이거 엄청난 존재하지 사실인데. 않는. 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 2월 그러니까 22년에 났지 않습니까? 그때 네. 2월에 그 이후부터 매일 서너 시간씩 전화를 체크해요.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주장하는 북한군이 어디서 어떻게 왔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 전장, 그 상황, 쿠르스크죠. 네. 그 상황에서 보건데 정치적 측면에서 보든 전략적 측면에서 보든 작전 전술적 측면에서 보든 북한군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말씀은 파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네. 사조에 따라서 이들 양측이 만나서 정말 합의를 보면 좀 가능한 일이라 봐요. 무기 지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대통령 이제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미 파병이 완료됐고 처음에 1,000명, 1,500명, 2,500, 3,000 드디어 15,000까지. 그 이왕 부를 거 10만이라 하지 왜. 그리고 이게 10,000명의 군대가 이동을 하면 말입니다. 10,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군대가 걸어간 군대 어디 있습니까? 그 장갑차를 타고 움직여요. 그러면 장갑차가 대략 뭐 8인승쯤 되는데 그 10,000명을 태울 장갑차가 몇 대입니까? 불가능하겠네요. 이거를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였다. 이걸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교수님 뭐 그쪽에 전문가시고 또 책도 쓰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우선 네. 좀 인적 쇄신이 돼야 돼요. 지금 이 팀 가지고는 이 팀의 이 경직된 접근법 가지고는 이 급변한 정세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컨셉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국익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문제예요. 지금처럼 뭐 같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바이든 때 네. 하던 이야기고. 네. 우선 트럼프 2.0이 제일 키워드가 국익 아닙니까? 자기들 네. 국익.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미국도 가치보다는 실리를 지금 벌써 추구하는 넘어갔죠. 쪽으로 네? 넘어갔잖아요. 이제 같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2.0은 바이든에 관계된 거 모두 지울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지울 거예요. 그중에 만일 한국이 여기에 끼어 있다? 잘 생각해야 되죠. 같이 날아가겠네요.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컴백하면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지 오늘 이혜영 교수님과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혜자의 야단 법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